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. 이 책은 제가 5학년 친구들하고 수업을 했고 6학년도 읽을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만약에 과학에 관심이 없는 학생이라면 중학생도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지만 나름대로 내용이 알차요. 이 책은 파란 자전거라는 출판사에서 나왔어요. 그리고 정화진 글, 박지윤 그림이고요. 이 책은 그 제목에서도 보다시피 슬픈 노벨상이라고 해서 제목이 역설적이죠. 이 표현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반어법과 역설법을 배워서 선생님 역설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이 책은 이 제목이나 표지에서도 보듯이 위에는 이제 밝은 색깔과 아래에는 어두운 색깔의 이제 알프레드 노벨의 옆모습이죠. 그리고 이런 지식과 정보 책을 고를 때 기준이 있어요. 저는 가급적이면 과학이나 그런 비문학 책은 전집으로 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, 왜냐하면 요즘 지식이나 그 정보의 변화 속도가 너무 커서 전집을 사버리면 이미 구식이 돼버려요.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책을 살 때 여기에 판권을 꼭 확인하시고, 이왕이면 최신 걸로, 물론 뭐 최신 게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이제 만약에 책의 수준이나 내용이 비슷하다면 가급적이면 요 판권의 날짜가 최신인 거를 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알프레드 노벨과 그 다음에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그 과학자들이 발견하거나 발명한 그 발명품이나 발견한 것들이 인류의 역사에 당연히 좋은 영향을 끼쳤으니까 노벨상을 받았겠죠. 하지만 또 이면에는 안 좋은, 또 추악한 면도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책이에요. 그래서 인류를 구하고 평화에 공헌한 노벨상의 두 얼굴이라는 그 부제목이 붙어있는 책인데요. 이 책은 모두 1장에서 8장까지 모두 8개의 챕터로 되어 있고, 그 다음 이런 비문학 도서를 읽을 땐, 그리고 여기에서 또 말씀드리면 비문학 도서는 아이들이 절대 자발적으로 읽지 않아요. 그러니까 소설이나 재미있는 이야기들은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도서관에 가서 빌려서 읽거나 읽지 말라고 해도 읽거든요. 근데 이런 비문학 도서는 정말 100명 중에 한두 명 빼고는 자발적으로 읽지를 않아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의식적으로도 읽어야 돼요. 그리고 수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읽어오는데 읽다 보면 또 나름대로 재미를 느낄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비문학 도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조금 의식적으로 읽어줘야 돼요. 자, 그래서 이렇게 차례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구조를 보고 이 책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고요. 그리고 이제 이 책의 1장에는 알프레드 노벨상을 만든 알프레드 노벨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. 사실 알프레드 노벨은 1901년에 이 노벨상을 제정을 하게 되고요. 총 5분야. 그 다음 나중에 1969년에 노벨 경제학상이 추가가 되면서 모두 6개의 노벨상 분야가 만들어져요. 그리고 매년 수상자 발표는 10월 달에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기대는 하지만 노벨상 수상자가 노벨 평화상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는 안 나오고 있죠. 근데 올해 노벨상 수상자 중에는 일본인이 있었어요. 물론 다른 나라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, 그래서 아이들하고 2019년 노벨상 수상자를 한번 알아봤는데 아이들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. 왜 일본인이 들어가 있냐고.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했어요. 어쨌든 일본이 우리보다 기초과학 기술이나 수준이 뛰어난 건 사실이다. 우리가 아무리 일본이 밉고 싫어도 인정해야 될 건 인정해야 한다. 그래서 아이들이 그럼 우리도 빨리 노력해서 노벨상 받아야 된다. 노벨상이 무조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, 그래서 1장에서는 노벨의 생애와 특히 우리 노벨 하면 다이너마이트로 유명하죠. 그래서 이 다이너마이트가 바로 이제 이전에 있었던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것을 개량해서 만들었다.
그리고 사실 이 노벨이 자신이 만든 다이너마이트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그것 때문에 죄책감으로 만들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그건 정확한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. 이 책에 따르면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이제 1867년에 특허를 얻고 다이너마이트 트러스트라는 세계 최초의 다국적 기업을 만들었다고 해요. 그런데 그 이후에 20년이 지나서 사실은 그 군용 화약인 발리스타이트라는 걸 만들게 된대요. 근데 실제로 그거는 포탄이나 총알에 들어가는 화약이라고 하더라고요. 어쨌든 노벨이 상을 만들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랬는지 그런 내용들을 1장에선 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근데 제가 1장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. 그 집안의 내력도 무시를 못하는구나. 왜냐하면 이게 노벨의 아버지가 원래 발명가셨대요. 사업도 하시고.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노벨도 어렸을 때부터 영향을 받고, 그리고 아버지가 노벨이 이제 화학이나 그 과학 쪽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러시아에 유학을 보내주기도 했더라고요. 그런 거 보면 이게 집안 환경이나 그 분위기 무시를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자,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그 밀러 박사, 바로 DDT, 살충제인 DDT를 만들어서 1948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그 밀러 박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DDT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. 물론 DDT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죠. 특히 제 세대나 그 이전의 세대분들께서는 왜 하얀 연기 그 뿜으면서 동네로 돌아다니던 소독차 기억나시죠? 요즘 친구들은 그거를 잘 모르더라고요. 그런데 요 DDT의 어떤 그 양면성, 특히 그 레이첼 카슨이 쓴 침묵의 봄을 통해서 그 심각성을 알리게 되고 이 살충제의 무서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이 밀러 박사가 나중에 차린 회사가 그 지금의 세계적인 그 제약 회사인 노바티스라는 회사죠. 자, 그래서 2장에서는 이 DDT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. 자, 그 다음에 3장에서는 바로 그 알렉산더 플레밍과 플로리와 체인 이 세 사람이 공동 연구한 바로 페니실린 항생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. 그래서 이 세 분은 1945년에 이 페니실린으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게 돼요. 그런데 이 플레밍 박사 역시 이거를 이제 개발하고 나서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해요. 이걸 누구나 살 수 있게 되면 또 박테리아, 세균도 이거에 대해서 내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. 그래서 슈퍼박테리아 문제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어요. 그 다음 4장에서는 친구들이 이제 학생들이 이 4장을 읽고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이 책을 읽을 때 아이들에게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사실 1장 노벨에 대한 이야기는 아이들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4장을 사실은 먼저 같이 읽었어요. 이제 4장에는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프리츠 하버라는 독일의 화학자 이야기가 나와요. 이 프리츠 하버는 바로 그 화학 비료를 만든 것으로 유명하지만 동시에 독가스, 즉 염소가스를 만든 화학자로도 유명하죠. 이 프리츠 하버는 1918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는데 이제 화학 비료를 만들어서 농작물의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게 되죠.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화학상을 받았는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 프리츠 하버가 유태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독일에게 어떻게 보면 충성하기 위해서 독일이 전쟁을 벌였을 때 이 독가스를 무기로 사용하게 한 사람이기도 해요.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 그 벨기에 이프르 전선에서 실제로 이 염소가스를 사용을 해서 수많은 그 프랑스 군인들이 이제 죽게 되고요. 근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, 이 프리츠 하버의 아내 클라라가 그 프리츠 하버에게 독가스를 만들지 말라고 하소연을 했지만 그 프리츠 하버는 듣지 않았대요. 그래서 이 아내인 클라라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자살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을 읽고 아이들이 굉장히 막 놀라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참 궁금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.
근데 이제 이 프리츠 하버가 만든 그 염소가스, 그 독가스, 그리고 지클론 A라는 살충제를 만들었대요. 근데 이 지클론 A 살충제가 원래는 벌레를 죽일 목적으로 만든 이 살충제가 나중에는 유태인들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 대량으로 학살하는 독가스 지클론 B로 사용이 됐다고 해요. 정작 그 프리츠 하버는 본인이 유태인이었는데 자신이 만든 독가스가 자신의 동족들을 죽이는데 사용이 된 거죠. 굉장히 아이러니하다고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결국 하버는 이제 혼자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게 된대요. 그 다음에 5장에서는 바로 화학 비료에 대한 이야기가 더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. 그 다음 6장에서는 아이들이 6장을 가장 많이 어려워했는데 6장에서는 바로 핵분열 이야기가 나와요. 그래서 그 핵분열을 연구한 과학자들이 소개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제임스 체드윅 중성자를 발견한 제임스 체드윅이나 또 그 핵분열 연쇄 반응을 알아낸 오토한이라는 그 과학자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제 두 분 다 노벨상을 수상을 하게 됩니다. 그런데 우리가 이 핵분열 이야기하면 바로 원자폭탄과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. 그래서 친구들이 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떨어진 거 그거 보면서 굉장히 그 무서워했어요. 어떻게 보면 이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히로시마 인구 25만 명 중에 7만 명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.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그 궁금해하기도 하고 무서워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뒤에 그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야기도 나오고요. 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야기도 나오고요. 그래서 이 핵분열에 대한 이야기. 근데 이제 또 동시에 원자력 발전이 우리나라 그 전기 생산의 거의 한 3분의 1을 담당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 핵분열에 대해서도 핵발전에 대해서도 아이들과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었어요. 그 다음 7장에서는 바로 GMO 이야기가 나오는데요. 이 부분도 아이들이 처음에는 재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또 우리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아이들이 눈이 번쩍 뜨이잖아요. 근데 이 7장에서는 노먼 볼로그 박사라는 분이 나오세요. 이분이 1970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받게 되셨냐면 바로 그 소노라 64호라는 작고 튼튼하고 열매가 많이 열리는 밀을 그 개량을 해서 그걸 이제 멕시코에 널리 보급하게 되고 이 밀이 다른 나라에도 막 널리 퍼지게 되면서 식량 생산에 기여를 하게 됐고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됐대요. 근데 이 소노라 64호가 일본의 농림식포라는 밀 종자를 개량을 해서 가져가서 이제 더 좋게 만든 건데 또 일본 하면 우리나라하고 연관성이 있잖아요. 바로 이 일본의 농림식포가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 지배했던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의 안진뱅이 밀을 가져다가 개량을 한 종자라고 하더라고요. 즉 우리나라 안진뱅이 밀을 개량을 한 게 농림식포, 그 다음 농림식포를 개량을 한 게 소노라 64호. 그래서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노벨상 받는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지키고 또 쓸모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이 GMO 부분 하면서. 물론 이 GMO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아요.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 일상 속에서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또 어떤 친구들은 이 GMO에 대해서 이 책이 너무 부정적인 면만 이야기한 거 아니냐. 그래서 약간 날카롭게 비판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. 그래서 이 책이 그 과학의 양면성에 대해서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라서 친구들이 읽어 나가면서는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이제 8장에서는 그 앞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요약해 주면서 과학기술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슬픈 노벨상이라는 책이 이야기가 끝나게 되는데요. 이거를 독서력이 조금 약한 친구들이라면 이 책을
한 3번에 걸쳐서 나눠서 읽으셔도 괜찮아요. 또 한 절반 정도 읽고 확인하고 절반 정도 읽고 확인하고, 또 독서력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서 그 중요한 사실들을 정리할 수 있는 활동지를 줘서 그것을 정리하게 해오고, 그 다음에 파트를 나눠서 아이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기에는 조금 힘들거든요. 분량도 많고. 그래서 이거를 파트를 나눠서 한 장이나 2장 정도를, 한 챕터나 2챕터 정도를 본인이 나와서 자기가 준비한 걸 가지고 또 책도 참고해서, 여기 보면 이렇게 포스트잇이 많이 붙어 있죠. 이게 이제 설명을 하다가 막히면 찾아보라고, 또 아이들도 찾아보라고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여서 설명하면서 앞에서 이 책도 펼쳐보고, 그래서 나와서 각자 한 3분 정도 아이가 자기가 맡은 분야를, 그래서 이 책은 과학에 대해서도 알려주지만 또 이 노벨상을 수상을 하면서 또 어떤 역사와 정치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. 그래서 과학과 세계사, 특히 현대사 부분을 살짝살짝 매칭을 해서 알려주고 있어요. 자, 이 책, 이 슬픈 노벨상 보면서 친구들이 과학적 지식도 넓히고, 그 다음에 세계사적 지식도 넓히면서 과학의 양면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입니다. 이 책, 비문학 읽기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비문학을 읽을 수 있는 이제 좋은 계기가 되는 책입니다. 이 책 추천합니다. 슬픈 노벨상 꼭 학생들과 같이 읽어보세요.